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6월에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률안 중에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약칭해서 그냥 노동조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근데 이 노동조합법 내에 상당히 중요한 독소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촛불 집회를 포함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 노조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찬탈했고 또 그걸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노동조합법 개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말하면 노동조합들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여러 가지 지위나 권리 같은 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리라고 짐작을 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렇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입안 과정, 개정안이 제출되는 과정, 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 6월 30일에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1일 바로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비교적 일반적으로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이 보통 10일 정도인데, 근데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5일의 입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좀 오랜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입법 예고가 됐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출됐는데 의견이 많지가 않습니다. 97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출된 의견의 절대 다수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이나 중요한 관심 법률안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 건수가 수천 건 또는 수백 건 이렇게 되는데 말해서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7건의 의견만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법률안이 제출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 이 노동조합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이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나 또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입법 예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까지 뭐 21대 들어와서 벌써 그 제출된 법률안이 거의 5천 건입니다. 5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6개월밖에 뭐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천 건이 그 입법안이 그 발의가 돼가지고 실제로 모든 법률안을 다 검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어떻게 말하면 이 입법의 홍수, 그러니까 법률안 개정 법률안을 많이 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골라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법률안을 한꺼번에 던져놓고 그래서 정부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률안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근히 슬쩍 통과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만큼 사실은 입법 그러니까 법률안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안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정당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해가지고 당 차원에서 하나의 법률안을 내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그마한 내용들을 이걸 섞어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그 개정안에 초점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타기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 개의 법률안에. 근데 나중에 만들 땐 또 이 대한 법률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어떤 지능적인 그 법률 발의 절차, 법률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 게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5천 개에 가까운 법률안을 다 검토하기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하여튼 여러 개의 법률안 중에 섞여가지고 5천 개의 법률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다만 이제 이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지금부터 한 2달 전 정도 되죠. 9월 15일에는 이 법률안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9월 15일날 이 개정안을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금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고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심사소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노동조합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로 돼 있었던 거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이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 같은 경우에 그걸 원래 법외 노조화 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외 노조화 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대법원이 뒤집어 가지고 그 법외 노조 규정 자체가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법외 노조가 화한 것이 위법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암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즉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했고
그 가입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선교조에서. 그런데 그 근로자가 아닌 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뭐냐면 법원에서로 통보를 한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그 법원에서로 통보하는 절차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교사가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교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 그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바로 어떻게 말하면 그런 목적, 그런 그 좌파 세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입법 목적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ILO 조약 또는 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물론 노동조합도 결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이 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비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손질해야 된다. 즉 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손질하고, 그리고 그 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ILO 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로서 노동조합법을 손본다. 이걸 첫 번째 목표로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포함해서 이른바 근로상권이라고 하죠. 근로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 개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취지의 그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국제기구가 일종의 제3세계 국가 또는 중국, 이런 국가들의 그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 이런 기구에서 탈퇴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뭐냐면, 국제기구가 어떻게 말하면 국제 좌파 세력들에서 장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이 인권 이사국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미국은 인권 이사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WTO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그 좌파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나치게 급진적인 그 좌파적 색채를 띤 그 협약 또는 조약,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될 사항을 그 국제협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를. 그러니까 그 국내 사정 관계없이, 또 그 나라의 그 경제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굉장히 좌파적인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 권리를 특히 이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보상하는 그런 식의 협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가 만든 협정, 이 협정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좌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좌편향성이 강한, 좌파적 성향이 강한 이런 협약을 우리가 굳이 이걸 비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비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 되고, 반드시 뭐 비준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하여튼 나름대로 문재인 좌파 정권인 그 전에 또 뭐 노무현 정권, 이런 정권, 또 김대중 정권, 이런 정권에서 늘 국내법을 개정할 때 뭘 근거로 제시했냐면, 아니 ILO 협약에 이런 조항들이, 이런 권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근로자에게 또는 노동조합에 이런 권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걸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ILO 협약을 비준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법을 빌미 삼아서 국내법을 그 좌파 세력의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편 겁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21대 총선을 통해서 다수석을 확보하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ILO 협약에 가입하는지 여부는 그냥 주권국가, 개별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그런 국제 협약에 맞추기 위해서 국내법을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강화된 내용을 갖고 있는 좌편향적인 그런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바로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도 그 미국 독자적인 입장인 거죠. 미국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거나,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자유무역 같은 것을 가로막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탈퇴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분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거의 상당수의 그 경비를 미국이 내는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을 안 내면 사실은 그 국제기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중국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또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나라가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사실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민노총이 집회한다고 하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민노총의, 즉 노동조합의 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입법 목적이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권리, 이게 아직도 약하니까 이걸 더 보장해 주자. 그런 내용의 입법 취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정말 노동조합에 인정돼야 될 권리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특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 이름 붙인 게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사실상 지금도 정부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 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정말 심각한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해석상에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지금 현재 현행 노동조합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규정인데, 이건 무슨 조항이냐면, 자,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단체죠. 자,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럼 그건 노조가 아닌 걸로 봅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의 노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가입시킨 경우에 법의 노조가 되는데, 근데 이 해고된 자가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근데 이제 부당노동행위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데 하여튼,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이건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즉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그 구제 절차,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가 진행될 때는 해고된 자라도 근로자로 해석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또 이 학자들이 이 조항을 해석할 때 굉장히 다양한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뭐 상당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 조항은 해고된 사람은 그냥 해고자고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받을 때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해고된 자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근로자로 해석해야 된다. 그 규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뭐냐면, 일단, 해고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해석론, 학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제1학설은, 하여튼 이 조항은, 해고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근로자로 본다. 그 범위에서만 근로자로 본다.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제1학설입니다. 그럼 이 학설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해고된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로 해석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그 해고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노리는 게 뭐냐면, 이 개정안에서 이 규정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 규정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이 조항 자체를 삭제시킨데, 그 삭제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1학설이라고 말씀드린 그 학설이 어떻게 보냐면, 해고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다만,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만 근로자를 해석한다.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어서, 그럼 요 조항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요 조항을 없애버리면, 실제로, 해고된 사람이든, 아니면, 실직자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입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해고자나 실직자가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시켰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 이제 해고자, 그리고 실업자, 이 사람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에. 그것도 개별 노조에, 기업 노조에,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업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시켰는데, 근데 해고를 시켜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실직자조차도 그냥 개별 그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해고자 그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기업의 그 해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거든.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의 권리 가운데 하여튼 귀책 사유가 있는 그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해고를 시켜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급여 안 주는 건 있겠지만 그 노동조합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별 기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 같은 조직에서 갖추고 있는 그 제도인데 이게 투쟁기금이라는 걸 마련해 놓습니다. 투쟁기금. 그래가지고 그 조합비를 받을 때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모아둡니다. 그 투쟁기금을 모아둬가지고 누가 해고된다. 그러면 해고된 경우는 뭐 일단 급여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투쟁기금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해고된 사람이 뭐 노조의 투쟁기금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면서 또 투쟁기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용자의 해고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그 근로자 또는 노동자에 대한 방어권이죠. 방어권인 해고권이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노동조합 신분을 뺏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쟁기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 생활비 대주니까 그 사람도 더 열심히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아직 직업이 없는 실업자도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실업자를 하여튼 노동조합에 받아가지고 뭐 급여 문제는 또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투쟁기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젊은 층들을 사실 노조에 흡수시키는 겁니다. 특히 전투적인 노조, 이런 노조에 어떻게 말하면 차세대를 노동조합 투사로 그렇게 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좌파 성향의 젊은 청년들을 그 사람들이 실업자라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합에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바로 차세대 그 노동투사로 키우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 이유에 보면 바로 이 조항을 폐지하는 이유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동조합의 개별적 기업 노조입니다. 개별 기업의 노조 있죠. 그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는 방어권, 그 노동조합에 대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죠. 해고권이 사실 무력화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일반 청년들을 노동조합에 다 포섭시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여튼 노동조합,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조 전임자란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노조 전임은 다른 게 아니고, 노조 전임자는 처음에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되죠. 근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라는 건 뭐냐면, 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데 뭐냐면 근로 제공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일만 합니다. 노동조합 일만 하고 급여는 사용자에게 받는 거. 이게 바로 노조 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란 말은 노동조합 실제 근로는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장 근로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일만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노조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월급은 사용자에게 받는 겁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2010년경에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전임자를 사실 폐지를 하지는 못하고 대신 급여 지급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할 때 노조 전임자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 단체 협약이나 또는 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둘 수는 있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급여 지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그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중간 타입 차입칙이 뭐냐면 이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못 받죠. 노조 전임자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전임자로 활동한 사람의 급여가 끊기니까 뭐 생활 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노조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못한다. 다만 근로시간, 원래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되죠. 근데 근로시간을 면제, 예컨대 8시간 아닙니까? 하루 8시간, 뭐 일주일 40시간 이렇게 안 됩니까? 그 가운데 일정 시간을 면제를 해주자.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고, 그 시간, 예컨대 4시간 정도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 기간에 노조 업무를 봐라. 노동조합 업무를 봐라.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하여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금지하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데, 다만, 근로시간을 면제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노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셈이죠. 그 조항을 2012년 노동조합법 개정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노조 전임자에게 바로 현행법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요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이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다 떠넘기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실상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노조 선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2010년 그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조 선임자가 떳떳하게 월급 받고 노조일만 하는 겁니다. 월급 받고 노조일만 하는 거죠. 이 기준을 둔 겁니다. 근데 이 노조 선임자의 임금 지급, 그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겁니다. 근로를 제공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조 선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받는 거죠. 바로 이건 근로계약의 법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서로 의무를 지는 거죠.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 이걸 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노조 선임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는 없는 거죠. 이건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이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조 선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래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일도 하지 않은 그 선임자에게 사용자가 꼭꼭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 강성투쟁 이런 것만 일삼고 있는 사람에게 월급수라는 말을 아닙니까? 바로 이건 사용자를 정말 굉장히 불이익한, 또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바로 그런 조항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은 노사의 균형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용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 이런 걸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활시킨 겁니다. 이번에. 이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즉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선임자로서 노조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있었냐면 그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할 때 예컨대 노조 선임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거, 파업이나 이런 거 있죠, 그죠? 쟁의 행위를 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하여튼 그 노조 선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쟁의 행위, 파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규정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조 선임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제 노조 선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파업까지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파업할 수 없다는 것이 쟁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삭제되는 조항이 있을 때는 반대 해석을 합니다. 그 파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도 할 수 있는 거죠. 노조 선임자를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급여까지 다 주고, 그것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급여까지 지급하고, 그리고 노조 선임자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즉,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는 사실은 사용자의 돈으로, 기업의 돈으로 파업까지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임금도 받아내고 파업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죠. 이제 빌미 좋죠. 이 법 개정안의 취지가 그렇다. 그런 이유로 파업할 수 있는 빌미가 언제든지 주어지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노조 전임자가 누가 전임자가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는 근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전문적인 파업군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먹이에 살리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기업비를 차원뿐 아니라 산별 차원에서 그러고 지역비를 차원에서 그런데 하여튼 연대해가지고 파업투쟁 같은 거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동원된 인력들이 누구냐? 앞장서는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 노조 전임자입니다. 강성 노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런 파업꾼들이죠. 이 꾼들에게 월급 주라는 겁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사용자로 하여금 월급 줘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에 따르면 이게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죠. 이건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에서 줘야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에서 직원으로 써야 되는 거죠.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그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부담으로, 노동조합의 경비로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 노조 선임자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노조 선임자에게 지금 용어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조 선임자라는 게 현행법은 노조 선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장 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노동조합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조 선임자가 이 인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2010년 개정 때도 그랬지만 이 인상이 안 좋고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살짝 바꾼 겁니다. 그 노조 선임자라는 말 안 씁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라는 말을 빼면서 했던,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 전임자, 제가 개정안에는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노조 전임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노조 전임자에게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권리를 보장해냈습니다. 뭐냐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겁니다. 원래 사업장은 근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노조 선임자는 그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면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는 금지시켜놨습니다. 바로 이게, 물론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하여튼 노조 선임자는 그 사업장 근로를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 놨습니다. 이제 사업장 해집고 다니면서 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고 따라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게 자유롭지 않죠. 그 사용자가 허가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출입할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그 노조 선임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때 막으면 그게 법위반이 됩니다. 그게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용자가 이 노조 선임자를 통제할 수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 사업장 출입권을 보장해 놨으니까. 또 방해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됩니다. 마음대로 이제 사업장 휘젓고 다니겠죠. 자, 그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 단체 교섭을 할 때, 지금은 사실은 복수노조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서도 노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A 노조, B 노조, C 노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복수노조가 원래 이제 복수노조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떤 사업장에서는 A 노조, 예컨대 민노총 쪽이 강하고,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B 노조, 예컨대 항노총, 이런 노조가 강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제3의 노조가 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경우에 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가 약할 때, 조합원 수가 적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뭐냐면, 소수 노조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교섭, 창구를 일원화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 교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냥 우린 묶어가지고,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의 동의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노조, B 노조, C 노조가 다 뭐냐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뭐냐면, 규모가 큰 노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단체 교섭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조항을 하나 도입시켜 놨습니다. 뭐냐면,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해야 된다. 성실 교섭. 이게 모든 노동조합입니다.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ABC,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큰 노조든 작은 노조든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민노총 같은 노동조합 있죠. 그럼 힘이 세죠. 그럼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3노조 같은 경우는 약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이 약한 노조 쪽을 중심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그 단체 교섭의 결과를 하여튼 좀 절충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민노총이 이제 반발하는 그겠죠. 근데 지금 이 조항의 목적은 뭐냐? 이런 겁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가 힘이 셀 때, 그때는 뭐 하냐? 그러면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을 다른 노조에게도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민노총에 소속된 그 강성 노조의 그 요구를 다른 노조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노총이 그 사업장 내에서 그 회계문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큰 노조와 작은 노조, 이런 요구를 하는 노조와 저런 요구를 하는 노조, 이 조항을 그걸 차별을 내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떤 게 차별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그 노동조합에서는 뭐 쉽게 이건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노동조합을 차별한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하고 또 제2의 행위까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너무나 심각한 독소왕을 안고 있는 개념인데, 차별금지라는 건 어떻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하네. 근데 뭐 노조가 3개가 있을 때, 한 사업장에 3개가 있을 때 그 어떤 노조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별금지 조항을 가지고 사용자를 바로 걸 수 있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차별하느냐? 우리 노동조합을 왜 차별하느냐? 위법행위한 거다. 부당 노동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즉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차별금지 조항,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노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과거 같으면 뭐 규모가 큰 한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을 하면 그럼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과 다 교섭을 다 해야 됩니다. 또 그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또는 사용자들, 이 사람들을 차별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차별이나 하는 범법자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성실히 교섭해야 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차별 대우하지 말아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정말 기업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모든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업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정거래법, 상법, 그죠? 이런 거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기업 못하도록 다 막는 겁니다. 또 뭐냐? 이 노동조합법에서도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조항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기업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첩첩 장벽을 뚫고 기업하겠어? 아마 기업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법들이 어울려가지고 결국 기업가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좀 약화된 거, 사라지기 시작한 건 오래됐지만은 이제 정말 기업하는 것이 바로 그 흔히 비유하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담당위 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아예 교도소 바로 직행할 것 같아요. 교도소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업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교도소 예약해 놓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 또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 노조하고 교원 노조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 노조법도 개정안이 나왔고 교원 노조법도 개정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